여러분, 매일 이용하시는 한국의 지하철, 이게 어떻게 시작됐고 또 우리 도시를 어떻게 바꿔왔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한국 지하철의 역사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함께 볼 자료는요, 1960년대 태동기부터 시작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 계획까지 아우르는 대한민국 도시철도 전체 역사를 조망하는 그런 개요입니다. 네, 이 자료를 보면서요, 지하철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어떻게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됐는지, 그리고 도시 공간을 어떻게 재편했는지 그 의미를 함께 짚어보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이 거대한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말이죠. 좋습니다. 그럼 시작점을 1960년대로 가볼까요? 그때 서울은 아시다시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교통이 정말 심각했잖아요. 버스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었다. 이런 기록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심각했죠. 근데 그때 지하철 건설 얘기가 나온 건 단순히 교통 문제 해결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당시 박정희 정부에게는 국가 근대화 프로젝트의 어떤 핵심 상징, 이런 의미가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74년 8월 15일 일부러 광복절에 맞춰서 1호선을 개통시킨 거예요. 서울역에서 청량리 구간. 아, 일부러 광복절이에요? 뭔가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군요. 그렇죠. 우리의 기술적 성취다, 이런 거 과시하고 또 국가적인 자부심도 높이고 이런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담겨 있었다고 봐야죠. 물론 초기 기술이나 자본은 일본 도움이 좀 필요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가적 상징으로 출발했지만 실제로 서울이라는 도시를 막 바꾸기 시작한 건 역시 1980년대 2호선부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1984년에 순환선이 완공됐는데 이건 정말 획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혁명이란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다. 진짜로요. 2호선 개통은 그냥 노선 하나 더 생긴 게 아니고요. 서울의 중심이 그때까지만 해도 종로, 시청, 이쪽 단일 도심이었잖아요. 이걸 강남이라는 새로운 축을 더해서 다극 분산형 도시로 완전히 재설계하는 그런 공간혁명의 시작이었어요. 와, 공간혁명. 네, 이때 만들어진 역세권이라는 개념. 이게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한국 도시 부동산이나 상권 지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된 거죠. 이야, 정말 도시의 DNA를 바꾼 셈이네요. 그러고 나서 바로 3호선이랑 4호선이 남북 동서로 연결되면서 1기 지하철 네트워크가 완성된 거고요. 맞습니다. 1985년에 3, 4호선까지 딱 개통되면서 서울이 드디어 거대한 지하철 네트워크를 갖추게 된 겁니다. 시민들 생활 반경이 확 넓어지고 도시 전체에 활력이 넘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서울의 성공이 다른 대도시들에게는 거의 청사진처럼 보였을 것 같은데요. 바로 따라서 시작했죠. 네, 그랬죠. 1985년에 부산이 가장 먼저 시작했고요. 그 뒤로 이제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순으로 6대 도시의 지하철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게 다 순조롭게 진행됐나요? 아니면 도시마다 좀 차이가 있었을까요? 서울 모델이 있긴 있지만 각 도시의 현실은 또 달랐어요.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는 공사가 좀 지연되기도 했고요. 광주는 초기에 수요 예측이 좀 빗나가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 도시 구조나 시민들 패턴에 맞는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중요한 성과도 있었을 텐데요. 아, 그럼요. 아주 중요한 성과가 있죠. 바로 기술 자립입니다. 초기에는 일본 기술에 많이 의존했지만 80년대부터 차량 국산화가 시작됐거든요. 지금은 에너지 효율이 훨씬 뛰어난 VVF 제어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전력 소모를 크게 줄여주는 기술이죠. 이런 최첨단 전동차를 우리 기술로 직접 만듭니다. 이야, 기술 자립 정말 인상적이네요. 생각해보면 결제 시스템만 봐도 그래요. 예전에 그 두꺼운 종이표에 역무원이 구멍 뻥 뚫어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휴대폰 딱 대면 끝나잖아요. 와,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갈등은 없었을까요? 건설할 때 소음이나 보상 문제 같은 거요. 아, 물론입니다. 왜 없었겠어요?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곳마다 소음, 진동, 또 재산권 문제, 보상 문제 이런 걸로 주민들하고 갈등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그 2호선 지을 때 일부 구간 노선이 주민 반대 때문에 변경된 건 꽤 유명한 이야기죠. 이런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할 때는 항상 이런 사회적 비용 그리고 갈등 조정 과정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편리함 뒤에 가려진 부분들이네요.
또 다른 과제는 없을까요? 지금도 계속되는 과제들이 있죠. 예를 들면 지하 역사 안의 미세먼지 문제라던가 또 중금속 오염 문제도 있고요. 오래된 시설물들의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투자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지하철은 단순히 한 도시 안에서만 다니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잇는 광역전철망으로 커졌고 우이신설성 같은 경량전철도 생겨났잖아요. 미래는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미래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광역화, 그리고 통합.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수도권에는 GTX 같은 광역급 팽철도를 놓아서 이동 시간을 확 줄이고요. 비수도권 지역 역시 예를 들면 대구나 경산을 잇는 것처럼 광역철도를 더 확대해서 전국 주요 거점들을 더 촘촘하고 빠르게 연결하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생활권 자체가 넓어지는 거죠. 와우. 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이 한국의 지하철이라는 게 그냥 사람 실어 나르는 교통수단, 이걸 넘어서서 경제성장, 도시 구조의 변화, 기술 발전의 역사, 심지어 사회적 갈등까지 한국 현대사를 그대로 관통하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였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하철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그 압축적인 성장, 그리고 도시화 과정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어떤 욕망과 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함께 담고 있는 아주 상징적인 인프라죠. 지하철이 지난 50년 동안 우리 도시와 삶을 이렇게나 많이 바꿔놓았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본격화될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 저기 하늘을 나는 택시, UAM 같은 새로운 이동 기술들은 과연 우리의 공간과 일상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